나는 강혜숙이에요. 올해 68. 오늘 아들 부부에게 집을 비우라고 통보했어요. 40년을 식당 주방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했어요. 손등은 화상 자국 투성이고 손가락 마디마다 관절염으로 굵어졌죠. 무릎은 계단만 내려가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병원을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아들 내외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8살 때였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열었죠. 중국집이었어요. 주방에서 불 앞에 서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짜장면 한 그릇 5,000원 받던 시절이었어요.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서서 일했어요. 점심시간엔 주문이 밀려들어 숨 쉴 틈도 없었죠.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었어요. 아팠지만 참았어요. 손 씻을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났어요. 아들 태준이가 태어났어요. 작고 빨간 얼굴로 울던 아기였죠. 남편이 아들을 안고 웃었어요. 나는 출산 한 달 후에 다시 주방에 섰어요. 애 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시댁 어머니가 태준이를 봐주셨어요. 나는 하루 종일 일했죠. 손가락에 칼 베인 적도 많았어요. 반창고 붙이고 계속 일했어요. 피가 밴 반창고를 보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손님들이 기다리니까요. 태준이가 5살 되던 해 딸 유진이가 태어났어요. 이번에도 출산 후 한 달 만에 주방 복귀했어요. 몸이 회복도 안 됐는데 어쩔 수 없었죠. 애들 분유값, 기저귀값 벌어야 했으니까요. 밤에 집에 오면 온몸이 쑤셨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발바닥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그래도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났어요. 그게 엄마니까요. 태준이가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새 책가방 사주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빠듯했죠. 중고 책가방 사서 줬어요. 태준이는 좋아했어요. 엄마 고맙다고 했죠. 가슴이 아팠어요. 중학교 들어가면서 태준이가 학원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친구들은 다 다닌다고요. 나는 남편이랑 상의했어요. 학원비를 마련하려면 일을 더 해야 했죠. 새벽 배달 알바를 시작했어요. 도시락 배달이었어요. 5시에 일어나 7시까지 일하고 9시부터 식당 주방에 섰어요. 하루 16시간 일했어요. 손가락 관절이 부어올랐어요. 밤마다 파스 붙였죠. 태준이는 학원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적도 올랐어요. 나는 그게 기뻤어요. 내 고생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태준이가 대학 붙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죠. 등록금이 1년에 600만 원이었어요.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들었어요. 남편과 나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죠.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게 그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계단 내려갈 때는 통증이 왔죠. 병원 가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참으면 됐으니까요. 태준이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중견기업이었어요. 월급도 괜찮았죠. 나는 안도했어요. 이제 좀 숨 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2년 후에 태준이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신부는 윤지혜라는 여자였어요. 36살, 회사원이었죠.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예식장, 신혼집, 예단, 예물까지요. 남편과 나는 5천만 원을 보탰어요.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죠. 태준이 행복하면 됐어요. 결혼하고 3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태준이가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친구랑 같이 무역 사업을 시작한다고요. 미천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남편과 나는 남은 돈을 다 줬어요. 3천만 원이었죠. 집까지 담보로 잡아서 대출받아 2천만 원 더 보탰어요. 총 5천만 원을 줬어요. 태준이는 고맙다고 했어요. 꼭 성공해서 갚겠다고요. 나는 믿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사업이 잘 안 됐나 봐요. 태준이 전화가 뜸해졌죠.
2년째 되던 해 태준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이 수척했어요. 사업이 망했다고 했어요. 친구가 돈을 다 날렸다고요. 며느리 지혜도 회사를 그만뒀대요. 스트레스 때문에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했어요. 나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들이 힘들 때 어미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남편은 그때쯤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죠. 나는 혼자 남았어요. 67살이었어요. 태준이와 지혜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지옥이 시작된 게요. 태준이와 지혜가 들어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지혜는 일을 안 했어요. 아침 10시에 일어났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봤죠.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주방에 나갔어요. 저녁 7시에 퇴근했고요. 집에 오면 지혜는 여전히 소파에 있었어요. 설거지통에 그릇이 쌓여 있었어요. 아침에 먹은 그릇들이었죠. 지혜 것, 태준이 것까지요. 나는 퇴근하고 설거지했어요. 저녁도 차렸고요. 지혜는 휴대폰 보면서 물었어요. 저녁 뭐예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1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요. 지혜는 집안일을 일절 안 했어요. 빨래도 안 했어요. 청소도 안 했고요. 나는 주말에 몰아서 했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내 집이니까요. 어느 날 점심때쯤 집에 들렀어요. 물건 가지러요. 지혜가 거실에서 배달 음식 먹고 있었어요. 치킨이었죠. 혼자 먹고 있었어요. 나는 부엌에서 물 마시고 나왔어요. 지혜는 치킨 뜯으면서 드라마 보고 있었어요. 나한테는 눈길도 안 줬죠. 배고팠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지혜가 차를 끌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5년 전에 태준이 사업 시작할 때 내가 사준 차였죠. 명의는 내 이름이었어요. 보험료도 내가 냈고요. 그런데 지혜가 그 차를 매일 타고 나갔어요. 쇼핑하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카페 가서 시간 보냈어요. 태준이는 버스 타고 출퇴근했어요. 나는 그 모습 볼 때마다 속이 쓰렸어요. 내 차를 며느리가 놀러 다니는 데 쓰고 내 아들은 버스에서 떠밀리고. 말은 안 했어요. 무릎이 점점 더 아파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침대 모서리 붙잡고 일어섰죠. 주방에서 서 있으면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뜨거운 통증이 확 퍼졌어요. 밤에는 잠을 못 잤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요. 진통제 먹고 버텼어요. 병원 갈 시간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지혜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하고 있었어요. 친구랑 통화하는 것 같았죠.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그냥 집에 계시지 뭐. 일은 하시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식당 주방이야. 그냥 설거지나 하시는 거지. 설거지나 하는 거. 가슴이 철렁했어요. 40년을 주방에서 일했어요. 짜장면 볶고 짬뽕 끓이고 탕수육 튀겼어요. 손등은 화상 자국 투성이고 손가락은 관절염으로 굵어졌죠. 그게 설거지나 하는 거였나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 닫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소리 안 나게 울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지혜가 차 타고 나가는 걸 봤어요. 화장 짙게 하고 옷도 새로 입었더라고요. 몇 시간 후에 돌아왔어요. 쇼핑백 여러 개 들고요. 명품 가방이었어요. 백화점 로고가 찍혀 있었죠. 나는 물었어요. 쇼핑 갔었어. 지혜는 대답했어요. 네, 친구들이랑 백화점 갔어요.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태준이는 취직 준비 중이었어요. 아직 수입이 없었죠. 며칠 후에 알았어요. 내 신용카드였어요. 지갑에 넣어뒀던 거요. 명세서가 왔는데 200만 원이 넘게 써져 있었어요. 백화점, 카페, 음식점이었죠. 지혜가 쓴 거였어요. 나는 지혜한테 물었어요. 카드 썼지? 지혜는 휴대폰 보면서 대답했어요. 아, 급해서요.
나중에 갚을게요.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무릎 통증이 심해졌어요.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붙잡고 한 계단씩 내려갔죠. 주방에서 일할 때도 다리를 저렸어요. 사장님이 물었어요. 혜숙 씨, 병원 가보셨어요? 나는 괜찮다고 했어요. 시간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뒤척이다가 일어나 거실로 나갔죠. 지혜가 소파에서 드라마 보고 있었어요. 밤 1시였는데요. 나는 부엌에서 물 마셨어요. 지혜는 나를 흘끔 보더니 다시 TV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는데 무릎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걷기 힘들었어요. 다리를 절뚝이며 겨우 화장실 갔죠. 거울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 밑은 까맣게 그늘졌고요. 이제 안 되겠다 싶었어요. 식당에 전화했어요. 오늘 못 나간다고요. 사장님은 걱정하셨어요. 많이 아프세요. 나는 괜찮다고 했어요. 거실로 나갔어요. 지혜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 보고 있었죠. 나는 소파 옆에 섰어요. 지혜는 눈길도 안 줬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혜야,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같이 좀 가줄 수 있을까? 지혜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차갑게 대답했어요. 딸은 뒀다 뭐해요? 딸이랑 가세요. 딸. 나는 설명했어요. 유진이는 지금 임신 중이라 몸이 무거워서 지방에 있기도 하고. 지혜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그럼 택시 타고 가세요. 전 바빠요. 그리고 전 남이잖아요. 왜 제가 가야 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이라고 했어요. 1년 동안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집 내준 사람한테요. 나는 대답 못했어요. 그냥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앉아 무릎을 부여잡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결심했어요. 혼자서라도 병원 가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지갑, 신분증, 수첩까지요. 거실로 나가니 지혜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드라마 보다 잠든 것 같았죠. 나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어요.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난간 붙잡고 천천히 내려갔죠. 집 앞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 뒷좌석에 앉자마자 무릎에서 통증이 밀려왔어요. 참았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봤어요.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성모병원이요. 기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많이 편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했어요. 병원 도착했어요. 접수하고 대기실에 앉았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나이 든 분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자식이나 손주와 함께 왔더라고요. 나는 혼자였어요.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보호자는요? 혼자 왔습니다.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무릎을 진찰했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었죠. 1시간쯤 기다렸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시간 보냈어요.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선생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르신, 무릎 연골이 많이 손상됐어요. 인공관절 수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이요? 네. 그리고 수술 후에도 한동안 요양과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최소 2~3달은 제대로 걷기 힘들 겁니다. 2~3달.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술하면 한동안 못 움직인다고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누가 하죠? 며느리는 절대 안 할 텐데요. 병원 나왔어요. 다시 택시 탔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내가 아플 때는 아무도 곁에 없다니요. 집 도착했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배달 음식 냄새가 났어요. 지혜가 피자 먹고 있었어요. 혼자요. 나한테는 묻지도 않았어요. 먹었냐고요. 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천장을 봤어요. 지쳤어요. 며칠 후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태준이한테 말했어요. 다음 주에 무릎 수술 들어간다고요. 태준이는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수술이요. 연골이 많이 상했대. 수술하고 나면 한동안 못 움직인대. 태준이 얼굴에 걱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죠. 그럼 병원에 입원하시겠네요. 한 일주일 정도는 입원하고 그 다음엔 집에서 회복해야 해. 재활치료도 받아야 하고. 태준이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수술 날이 왔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짐을 챙겼어요. 작은 가방에 속옷, 세면도구, 갈아입을 옷을 넣었죠. 태준이가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없었어요. 라디오에서 뉴스만 흘러나왔죠.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 태준이가 가방을 들어줬어요. 어머니, 수술 잘 받으세요. 저 퇴근하고 올게요. 그리고 황급히 떠났어요. 나는 병원 로비에 혼자 남았어요. 입원 수속 마치고 병실로 올라갔어요. 4인실이었죠.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 전 준비 사항을 설명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죠. 고개를 돌리니 친구 수키가 과일 바구니 들고 서 있었어요. 혜수가 나야. 수키야. 어떻게 알고 왔어? 수키가 웃으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유진이가 전화했더라. 엄마 혼자 수술 받는다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눈물이 날 뻔했어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마취 주사 맞고 잠들었죠. 깨어났을 때 회복실에 있었어요. 무릎이 묵직하고 통증이 느껴졌어요. 얼마 후 병실로 옮겨졌어요. 수키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수가 수술 잘 끝났대. 걱정 마. 고맙다고 했어요. 그날 밤 통증이 심했어요. 진통제 맞았지만 잠을 못 잤어요. 자주 깼죠. 수키가 밤새 곁에 있었어요. 물 떠다 주고 간호사 불러주고 화장실 갈 때 부축해줬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조금 상태가 나아졌어요. 수키가 죽을 사와 떠먹여줬어요. 나는 물었어요. 우리 태준이 어젯밤에 왔었어. 수키가 고개 저었어요. 아니, 안 왔어. 예상했지만 서운했어요. 오후쯤 되어서야 태준이가 왔어요. 손에 작은 과일 바구니 들고요. 어머니, 수술 잘 되셨죠? 어젯밤에 야근해서 못 왔어요. 야근. 태준이는 10분 정도 있다가 회사 일이 있다며 떠났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수키는 매일 와서 나를 간병했어요. 정말 고마웠죠. 태준이는 이틀에 한 번 잠깐씩 들렀어요. 지혜는 한 번도 안 왔어요. 일주일쯤 됐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지혜가 병실에 나타난 거예요. 손에 과일 바구니랑 꽃다발까지 들고요.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나랑 수키는 깜짝 놀랐어요. 지혜는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꽃다발을 화병에 꽂았어요. 그리고 의자를 끌어 내 옆에 앉았죠. 어머니, 수술 많이 아프시죠? 제가 과일 좀 깎아 드릴게요. 사과를 꺼내 정성스럽게 깎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지혜가 사과를 작게 깎아 포크로 떠먹여줬어요. 나는 받아먹으면서도 지혜를 쳐다봤어요. 얼굴에 가식적인 미소가 가득했죠. 지혜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빨리 회복하셔야 해요. 어머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지혜는 1시간 정도 병실에 있었어요. 계속 친절을 베풀었죠. 물도 떠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화장실까지 청소했어요. 지혜가 돌아간 후 수키가 속삭였어요. 혜수가, 저 며느리 뭔가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왜 저래? 나도 고개 끄덕였어요. 나도 이상해. 며칠 후에 알았어요. 지혜가 내 방을 뒤진 거였어요. 집에 잠깐 다녀온 이웃 아주머니가 전화했어요. 혜숙 씨, 며느리가 방에 들어가는 거 봤어요. 뭔가 찾는 것 같던데요. 방을 뒤졌다고요. 며칠 후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죠. 방에 들어가자마자 옷장을 확인했어요. 옷장 위에 놓은 서류 박스가 있었어요. 평생 모아온 통장, 예금 증서, 보험 증서, 집 등기 서류가 들어 있었죠. 박스를 내려 열어봤어요. 서류들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어요. 내가 정리해둔 순서가 아니었죠. 지혜가 본 거였어요. 통장 잔액도 확인했을 거예요. 수억 원 들어있는 거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지혜가 왜 갑자기 친절해졌는지요. 재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저 사람들한테 줘야 하나? 나를 무시하고 홀대한 사람들한테요. 아니었어요. 절대 안 돼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수기한테 전화했어요. 수기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복수를 시작할 거였어요.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무릎은 여전히 아팠어요. 걷기 힘들었죠. 지팡이 짚고 겨우 움직였어요. 거실로 나가니 지혜가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휴대폰 보면서 웃고 있었죠. 나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퇴원하셨어요. 몸은 좀 어때요? 그뿐이었어요. 일어나서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나는 지팡이 짚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무릎을 주물렀어요. 통증이 왔죠. 약 먹어야 했어요. 부엌으로 나갔어요. 지혜가 여전히 소파에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혜야, 약 좀 사다 줄 수 있니? 무릎이 약이 떨어졌어. 지혜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차갑게 대답했어요. 약국이 어디 멀어요? 직접 가세요. 전 드라마 보는 중이에요. 직접 가라고요. 무릎이 이렇게 아픈데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외투 입었어요. 지팡이 짚고 집을 나섰죠.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약국까지 10분 걸렸어요. 평소엔 3분 거리였는데요. 약 사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어요. 이게 맞나 싶었어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나는 부엌에서 간단하게 찌개를 끓였어요. 무릎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밥상을 차려놓고 태준이 퇴근하길 기다렸어요. 7시가 넘어서 태준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밥 먹어라. 태준이와 지혜가 식탁에 앉았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지혜 앞에 배달 음식 상자가 있었어요. 초밥이었죠. 태준이 앞에도 도시락이 있었어요. 내가 끓인 찌개는 안 먹었어요. 나는 물었어요. 배달 음식 시켰어. 지혜가 대답했어요. 네, 오늘 초밥 먹고 싶어서요. 나한테는 묻지도 않았어요. 식탁에는 내 자리가 없었어요. 나는 부엌에서 혼자 찌개 한 그릇 떠서 먹었어요. 싱크대에 기대 서서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지혜는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자기랑 태준이 목만요. 나는 냉장고 뒤져서 라면 끓여 먹었어요. 혼자서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나는 재활 치료받으러 병원 갔다 왔어요. 집에 오니 거실에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문 열고 들어갔죠. 지혜가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 3명이었죠. 케이크까지 있었어요. 친구들이 웃으며 떠들고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잠깐 조용해졌어요. 지혜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친구들이랑 이야기 시작했어요. 나한테 케이크 권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고 침대에 앉았죠. 친구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혜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수술하셔서 집에 계세요. 좀 불편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불편하다고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옷장을 확인했어요. 서류 박스를 내려 열어봤죠. 금반지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작은 도장도 없었고요. 지혜가 가져간 거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키를 만났어요. 동네 카페였어요. 한적한 곳이었죠. 수키가 물었어요. 혜수가 무슨 일이야? 나는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며느리가 내 방 뒤지고 금반지랑 도장까지 가져갔어. 배달 음식 시키면서 내 몫은 없고 약 사오라고 해도 직접 하라고 해. 수키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노인 학대 수준이잖아. 맞아요. 나는 수키 손을 잡았어요. 수키야, 나 이제 못 참겠어. 복수할 거야. 수키가 고개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내가 도와줄게. 나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변호사 사무실 주소 적어뒀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번호도요. 뒤에 눈이 커졌어요. 혜수가 설마 집을? 응. 탈 거야.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 찾아갔어요. 수키가 함께 갔어요. 지팡이 짚고 걷는 나를 부축해줬죠.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니 40대 여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나는 준비해 온 서류를 꺼냈어요. 집등기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까지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봤어요. 명의가 어르신 이름으로 돼 있네요. 매매 진행하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가족한테 알리지 않고 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고개 끄덕였어요. 네, 가능합니다. 매매 계약 체결하시고 잔금 날짜 정하시면 돼요. 매수자 측에 비밀 유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심이 됐어요. 변호사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소개해 줬어요. 그 자리에서 통화했죠. 중개업자가 물었어요. 집 보러 언제 갈 수 있을까요? 며느리 없는 시간대로 약속 잡았어요. 사무실 나오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키가 내 어깨를 토닥였어요. 혜수가 잘 결정했어. 응. 이제 시작이야. 며칠 후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을 보러 왔어요. 지혜가 차 끌고 나간 사이였어요. 중개업자는 집을 둘러보며 사진 찍고 메모했어요. 집이 깨끗하네요. 금방 나갈 것 같은데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 매수자 나오도록 해볼게요. 고맙다고 했어요. 중개업자가 떠난 후 나는 방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어요. 중개업자한테서 전화 왔어요. 매수자 나왔어요. 조건도 괜찮고 현금 거래 원하시는 분이라 빠르게 진행 가능합니다. 정말이요? 네. 계약서 작성하러 언제 오실 수 있어요? 내일 가겠습니다. 드디어였어요. 다음 날 수키와 함께 중개업소를 찾아갔어요. 매수자도 와 있었어요. 40대 부부였죠. 인사 나눴어요.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잔금은 한 달 후에 치르시고 그때 명의 이전하면 됩니다. 매도자 측에서 비밀 유지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시죠? 매수자 남편이 고개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나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어요. 매매 가격, 잔금 날짜, 명의 이전 조건까지요. 그리고 펜을 들어 서명했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계약 끝나고 계약서 사본 받았어요. 그 종이 한 장이 내 새로운 인생을 여는 열쇠였죠. 수키가 나를 부축해서 중개업소를 나왔어요. 카페에 들어가 차를 시켰어요. 수키가 물었어요. 혜수가 후회 안 해? 나는 고개 저었어요. 아니, 하나도 안 해. 이제 통쾌하게 복수할 거야. 한 달 후였어요.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지혜가 있었어요. 친구랑 영상통화하고 있었죠. 나를 보더니 슬쩍 눈길만 주고 다시 통화 계속했어요. 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류 가방을 열고 계약서 사본을 꺼냈어요.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죠. 한 달만 참으면 돼요.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한 달 후 지혜와 태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충격받을 표정, 패닉에 빠진 모습이요.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잔금일이 일주일 남았어요. 이제 때가 됐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태준이가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요. 나는 방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거실 테이블 앞에 섰어요. 태준아, 지혜야. 잠깐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천천히 봉투를 열어 안에 있던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게 뭔지 아니? 태준이와 지혜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택매매 계약서였어요. 태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한 말 그대로야. 이 집은 이미 팔렸어. 한 달 후면 잔금 치르고 명의가 넘어가. 지혜가 계약서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읽었어요. 계약자, 매매 금액, 잔금일이 모두 적혀 있었죠. 지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니, 어떻게 저희 상의도 없이 집을 팔 수가 있어요? 명의가 내 이름인데 왜 너희 상의를 받아야 하지? 이건 내 집이야. 그래도 저희가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 지혜 얼굴이 붉어졌어요. 태준이는 나와 지혜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죠. 나는 다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통장 정리 내역서였어요. 예금, 적금, 보험까지 모든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죠. 각 항목마다 해지, 인출, 정리 완료라고 빨간 글씨로 표시돼 있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 다 정리했어. 노후 자금으로 따로 빼놨지.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지혜가 서류 보고는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 미쳤어요. 미친 건 너야.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고도 재산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한 게 미친 거지. 지혜는 할 말을 잃었어요. 태준이는 머리를 감싸쥐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가방에서 차키를 꺼냈어요. 검은색 세단 키였어요. 그리고 이 차 명의 내 이름이지. 이제부터 내가 쓸 거야. 병원 다닐 때 필요하거든. 차키를 들어 보이자 지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차는 제가 쓰던 건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쓰던 거. 명의도 내 거고 돈도 내가 낸 건데 내가 쓰던 거라고. 지혜는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한 달 안에 이 집을 비워. 매수자 측 변호사가 곧 내용 증명 보낼 거야. 만약 안 나가면 명도 소송 들어갈 거고. 태준이가 겨우 정신 차리고 나한테 다가왔어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 저었어요. 태준아, 이미 늦었어. 내가 진작 아내를 말렸어야지. 엄마가 무릎 아파서 고생할 때 내가 곁에 있었어야지. 그런데 넌 아무것도 안 했잖아. 태준이는 고개 숙인 채 눈물 흘렸어요. 나는 태준이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 닫는 순간 거실에서 지혜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끝났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니 태준이와 지혜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나는 아무 말 없이 부엌에서 물 마셨어요.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생각 바꾸실 수 없으세요? 없어. 지혜가 테이블을 쾅 쳤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죄가 그렇게 커요.
나는 지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 죄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은 거야. 나이든 시어머니를 깔보고 무시하고 이용만 하려고 한 거지. 무릎 아파 병원 가자니까 딸이랑 가라고 했지. 남이라고 했지. 약 사오라고 했더니 직접 가라고 했지. 배달 음식 시키면서 내 몫은 없었지. 내 방 뒤지고 금반지랑 도장 가져갔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 알게 될 거야.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방으로 돌아갔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태준이는 친척들한테 전화했어요. 도움 청하려고요. 하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동네에 소문이 퍼졌거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홀대했다는 거요. 친척들도 태준이 편을 안 들었어요. 태준이는 회사 동료한테도 연락했어요. 역시 안 됐어요. 지혜는 부동산을 찾아다녔어요. 월세방 알아보려고요. 하지만 보증금이 문제였죠. 둘 다 패닉 상태였어요. 내용 증명이 도착한 날이었어요. 태준이가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 꺼냈어요.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죠. 봉투를 뜯어 읽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잔금일이 일주일 후고 그때까지 집을 완전히 비우라는 통보였어요. 만약 안 비우면 위약금 청구와 명도 소송 진행한다는 경고도 있었죠. 태준이는 서류 들고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혜가 급히 여동생 유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진아, 오빠 지금 정말 힘들어.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유진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오빠, 나도 형편이 어려워. 출산 준비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만이라도. 유진이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오빠, 엄마한테 왜 그랬어? 올케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 나는 오빠 못 도와줘. 전화 끊겼어요. 태준이는 휴대폰 들고 멍하니 있었어요. 다음 날 수키한테서 전화 왔어요. 혜수가, 며느리가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어. 내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다니는 것 같던데. 나를 찾는 거였어요. 나는 집에 있었지만 문 안 열어줬어요. 초인종 울렸지만 무시했죠. 지혜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열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지혜는 1시간 넘게 문 앞에 있었어요. 결국 포기하고 떠났죠. 잔금일이 이틀 남았어요. 태준이와 지혜는 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사 짐 센터 부를 돈이 없어서 직접 날라야 했어요. 태준이는 회사 동료한테 부탁해서 작은 트럭 빌렸어요. 새벽부터 짐 날랐어요. 무거운 짐 들고 계단 오르내리며 땀 흘렸죠. 지혜도 평생 처음 하는 일이었어요. 손에 물집 잡히고 어깨 아팠지만 계속 움직였어요. 나는 방에서 그 모습을 창문으로 봤어요. 아무 감정도 안 들었어요. 저녁쯤 되자 짐을 거의 다 옮겼어요. 태준이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텅 빈 거실, 텅 빈 방들이었죠. 태준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나는 방문 닫고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끝이었어요. 잔금일 아침이었어요. 나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늘 진명이가 넘어가는 날이었죠. 부동산 중개업소로 갔어요. 수기가 함께 했어요. 매수자 부부도 와 있었어요. 잔금 이체하고 등기 서류 넘겼어요. 중개업자가 축하한다며 악수 청했어요. 끝났어요. 평생 살던 집이 이제 내 거 아니었어요. 중개업소 나오며 수키가 물었어요. 혜수가 슬프지 않아. 슬프긴 한데 후련해. 이제 자유로워진 것 같아. 수키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태준이와 지혜는 이미 떠났죠. 방에 들어가 짐을 챙겼어요. 나도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했어요. 새 주인이 들어올 날짜가 사흘 후였거든요. 수키가 도와줬어요. 옷까지 서류, 사진첩까지 박스에 담았죠.
오후쯤 되니 짐 정리가 끝났어요. 수키가 말했어요. 혜수가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 나는 고개 저었어요. 아니야. 나 전세 아파트 알아봤어. 작지만 깨끗한 곳이야. 진짜. 응. 내일 이사 갈 거야. 다음 날 이사했어요. 집 매매 대금으로 깔끔한 전세 아파트를 얻었어요. 15평짜리였지만 햇살이 잘 들었어요. 공원도 가까웠고요. 이사 짐 풀면서 창밖을 봤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 사이 태준이와 지혜는 역 근처 낡은 원룸으로 들어갔어요. 유진이가 보내준 돈과 지혜가 물건 팔아 모은 돈으로 겨우 계약했대요. 방은 좁았어요. 7평도 안 됐죠. 벽지는 누렇게 변색돼 있고 화장실 타일은 금가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태준이는 일자리를 찾았어요.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 시작했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지만 돈이 됐어요. 주말에도 일했어요. 지혜도 변했어요. 백수로 지낸 지 1년 만에 일자리를 구했어요. 동네 마트 계산대였어요. 처음엔 서툴렀어요. 바코드 찍는 것도 느렸고 손님 상대하는 것도 어색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어요. 아침 6시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일했어요. 손님들 대하는 법을 배우고 재고 정리도 도왔어요. 처음엔 힘들다고 투덜거렸지만 이제는 말없이 일했어요.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태준이는 주말마다 물류센터에서 일했고 평일에도 야근 자주 했어요. 퇴근하고 집 오면 몸이 녹초였지만 돈 벌고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지혜도 마트 일에 적응했어요. 계산대에서 웃으며 손님 응대하는 법을 배웠죠. 두 사람은 조금씩 자립하고 있었어요. 내 도움 없이요. 나는 평온한 일상을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공원 산책했어요. 수키랑 함께요. 무릎은 많이 좋아졌어요. 재활치료 꾸준히 받았거든요.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어요. 점심 먹고 나면 서예 교실 갔어요. 붓으로 글씨 쓰는 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저녁에는 수키랑 차 마시며 수다 떨었어요.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자식들한테 얽매였던 과거는 멀게만 느껴졌어요. 어느 가을 오후였어요. 공원 산책하고 있었어요. 수키랑요. 단풍이 곱게 물든 나무 아래를 걸었죠.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작은 트럭 한 대가 짐 싣고 가는 게 보였어요. 무심코 그쪽을 봤죠. 트럭 운전하는 사람이 나 찍었어요. 자세히 보니 태준이었어요. 트럭이 길가에 잠시 멈췄어요. 조수석 문이 열리고 마트 유니폼 입은 여자가 내렸어요. 지혜였어요. 지혜는 트럭 짐칸에서 박스 몇 개 내려 태준이를 도왔어요. 두 사람은 땀 흘리며 열심히 짐 나르고 있었어요. 나는 멀리서 그 모습 지켜봤어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낡은 트럭 몰고 유니폼 입고 땀 흘려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더 단단해 보였고 더 진지해 보였어요. 지혜가 문득 고개 들어 공원 쪽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지혜 얼굴이 굳었어요. 나는 그저 지혜를 바라봤어요. 지혜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 숙였어요. 그리고 트럭 쪽으로 돌아가 태준이를 도왔어요.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발걸음 옮겼어요. 수키가 내 팔 잡으며 물었어요. 태준이하고 지혜 맞지? 인사 안 해도 되겠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두 사람은 공원을 계속 걸었어요. 1년이 흘렀어요. 사계절이 지나갔죠. 내 무릎은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제는 계단도 거뜬히 오르내릴 수 있었어요. 공원도 매일 걸었고요. 평온한 일상이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창문 열면 햇살이 들어왔죠. 커피 내렸어요. 원두 가는 소리가 좋았어요. 혼자 먹는 아침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어요. 아침 식사 후 공원으로 나갔어요. 수키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수가 왔어. 응.
오늘도 날씨 좋네. 두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단풍나무 아래를 지나고 연못 옆을 지났죠.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었어요. 인사 나누며 지나갔어요. 공원 한 바퀴 돌고 벤치에 앉았어요. 수키가 가방에서 빵 꺼내줬어요. 어제 동네 빵집에서 샀어. 맛있더라. 고마워. 빵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잎이 흔들렸죠. 행복했어요. 오후에는 서예 교실 갔어요. 복지관 2층에 있었어요. 선생님은 70대 할머니였어요. 서예를 50년 하신 분이었죠. 붓을 들고 한지에 글자 썼어요. 평온이라는 글자였어요. 붓 끝에 먹물 묻혀 천천히 그었어요. 선생님이 옆에서 봤어요. 혜숙 씨, 피압이 좋아졌어요. 마음이 편안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 글씨 썼어요. 끝나고 작품 보니 뿌듯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슈퍼에 들러 장 봤어요. 과일, 야채, 생선 조금씩 샀죠. 계산대에서 줄 서 있는데 앞 사람이 나 찍었어요. 마트 유니폼 입고 있었어요. 지혜였어요. 지혜도 나를 봤어요. 얼굴이 굳었지만 인사는 했어요. 어머니. 응. 짧은 대답이었어요. 지혜는 계산 마치고 황급히 나갔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계산했어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저녁 때쯤 수키가 찾아왔어요. 차 끓여서 함께 마셨어요. 수키가 말했어요. 혜수가 태준이네 요즘 트럭 한 대 더 샀대. 작은 운송 사업 시작했다더라. 그래. 그리고 지혜도 마트에서 부점장 됐대. 열심히 산다던데. 나는 차 한 모금 마셨어요. 열심히 사는 게 맞지. 스스로 일어서야 하니까. 수키가 나를 쳐다봤어요. 언젠가는 화해할 날이 오겠지. 글쎄. 대답은 안 했어요. 화해할 마음이 있는지 나도 모르겠었거든요. 며칠 후였어요. 유진이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 저예요. 유진아, 잘 지내니? 네. 엄마, 아기 돌잔치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달 중순이에요. 돌잔치. 그래, 엄마 갈게.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때 오빠 부부도 초대해도 될까요?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 초대해. 유진이는 안도하는 목소리였어요. 고마워요, 엄마. 전화 끊고 창밖을 봤어요. 돌잔치 당일이었어요. 유진이네 집으로 갔어요. 지방이었죠. 기차 타고 2시간 걸렸어요. 집 도착하니 손님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유진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엄마 오셨어요. 유진아. 손주가 한복 입고 앉아 있었어요. 작고 귀여웠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구석을 보니 태준이와 지혜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도 나를 봤어요. 태준이가 일어나 고개 숙였어요. 어머니. 응. 짧게 대답하고 손주 쪽으로 갔어요. 돌잔치가 시작됐어요. 손주가 돌잡이 했어요. 청진기 잡았죠. 다들 박수 쳤어요. 나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태준이와 지혜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과 어울리지 않았죠. 돌잔치 끝날 때쯤이었어요. 나는 가방에서 흰 봉투 꺼냈어요. 유진이한테 건넸죠. 유진이가 봉투 받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잘 커라.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작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었어요. 돌잔치가 끝났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나도 일어났어요. 유진이한테 인사하고 현관으로 나갔죠. 뒤에서 태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돌아보니 태준이와 지혜가 서 있었어요. 잘 살아. 그 말만 하고 현관문 나섰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기차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과 달라진 태준이와 지의 모습이요. 더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스스로 일어서고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집 도착했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니 조용했어요. 불 켜고 소파에 앉았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평온했어요. 더 이상 누구한테도 얽매이지 않았어요.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렸어요. 하얗게 세상을 덮었죠. 나는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걸 봤어요. 커피 한 잔 들고요. 따뜻했어요. 1년이 또 지났어요. 나는 69이 됐어요. 무릎은 완전히 나았어요. 이제는 산책도 하고 서예도 하고 자유롭게 살았죠. 수키랑 매일 만났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 나누고 카페에서 차 마시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동네 마트에 갔어요. 계산대에 지혜가 서 있었어요. 부점장 명찰 달고 있었죠. 계산하면서 눈이 마주쳤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짧게 대답하고 나왔어요. 더 이상 감정이 일지 않았어요. 그냥 남이었어요. 저녁 때 수키가 찾아왔어요. 같이 저녁 먹었어요. 내가 끓인 된장찌개였죠. 수키가 말했어요. 혜수가 태준이네 운송 사업 잘 된다더라. 트럭도 3대로 늘렸대. 그래. 지혜도 마트에서 인정받는다던데. 성실하게 일한대. 수키가 나를 보며 물었어요. 혜수가 마음 풀렸어. 나는 고개 저었어요. 마음 푸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 상관없어.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지. 수키가 내 손을 잡았어요. 그래, 그게 맞아. 며칠 후였어요. 유진이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 저희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가요. 엄마 뵙고 싶어서요. 그래, 와라. 다음 주 토요일이었어요. 유진이네 가족이 왔어요. 남편이랑 손주랑요. 손주가 많이 컸어요. 벌써 돌진한 지 반년이 넘었으니까요. 아장아장 걸어 다녔어요. 나는 손주 안아줬어요. 무릎에 앉았죠. 자꾸 따뜻했어요.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빠도 요즘 잘 지낸대요. 사업도 안정됐고요. 그래.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오빠랑 옳게 용서할 생각 없으세요? 나는 손주 보면서 대답했어요. 용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 각자 사는 거지. 나는 내 인생 살고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인생 살고. 유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녁 먹고 유진이네는 돌아갔어요. 나는 혼자 남았어요. 설거지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이 맑았어요. 평온했어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공원 산책하고 있었어요. 눈이 쌓인 길을 걸었죠. 저 멀리서 트럭 한 대가 지나갔어요. 운전석에 태준이가 보였어요. 조수석에는 지혜가 앉아 있었고요. 트럭은 그냥 지나갔어요. 나도 그냥 걸었어요. 서로 모른 척 했어요. 그게 편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니 따뜻했어요. 불 켜고 소파에 앉았죠. 수키한테 전화했어요. 수키야, 내일 뭐 해? 아무 계획 없는데. 우리 영화 보러 갈까? 오래간만에. 좋지. 전화 끊고 웃었어요. 이제 내 인생이었어요. 자식들한테 얽매이지 않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요. 창밖을 봤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세상을 하얗게 덮으면서요. 나는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봤어요. 커피 한 모금 마셨죠. 평온했어요. 정말로 두렵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았어요. 내가 있었으니까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어요.
식당 주방에서 40년을 일하며 허리 한번 펴지 못했어요. 손등은 화상 자국투성이고 손가락은 관절염으로 굵어졌죠. 무릎은 계단만 내려가도 찢어지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아플 때는 아무도 곁에 없었어요. 택시 타고 가라는 소리만 들었죠. 남이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그래서 복수했어요. 집 팔고 재산 정리하고 차 회수하고요. 아들 부부를 집에서 내보냈어요. 처음엔 통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것도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냥 평온했어요. 아들 부부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었어요. 내 인생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공원 산책하고 서예 교실 다니고 수키랑 수다 떨고 혼자 차 마시며 창밖 보고요. 소박했지만 내 거였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한테 얽매이지 않고요. 창밖 눈이 그쳤어요. 세상이 하얗게 빛났어요. 나는 커피잔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외투 입고 현관문 열었죠. 밖으로 나갔어요. 눈 쌓인 길을 걸었어요. 발자국이 찍혔어요. 하얀 눈 위에 내 발자국이었어요. 내가 걷는 길이었고 내가 선택한 인생이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죠.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따뜻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온전히 내 거예요. 68년을 살았어요. 40년은 자식들 위해 살았고 1년은 복수했고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예요. 후회 없어요. 미련도 없고요. 그냥 평온해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야 자유로워졌어요. 68살 무릎 꿇지 않는 인생이었어요.